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영국의 위기가 글로벌 전체의 위기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S&P 500 지수 마감가 기준 연저점 아래로 떨어지면서 약세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 이런 글로벌 위기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 오늘도 장전에 저희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 이 시간 통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외신센터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시장 상황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화 가치는 달러 대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어갔습니다. 환율 문제가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국제유가도 강달러와 침체 우려의 하락세를 그리는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는 1.1% 빠지면서 29,260.81에 장 마감했습니다. 베어마켓에 드러나는 장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0.23% 강보합 마감을 한 애플을 제외하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 상위 10개 종목들이 하락 마감을 하면서 하락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은 65포인트 내린 1802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11,000선을 웃돌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바로 파란불로 하락 전환하면서 앉았는데요. S&P 500은 1.03% 하락한 3,605선에 마감했고요. 연중 저점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테슬라와 애플 또 아마존닷컴은 상승 곡선을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내려앉으면서 출발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이렇게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좋은 흐름을 보인 가운데 아마존닷컴이 1% 넘게 오르는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와 AMD는 2% 넘게 빠지는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시장은 이렇게 롤러코스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빅스는 이날 한때까지 32포인트까지 뛰면서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 상승폭만 8%가 넘으면서 불안한 증시를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빅스가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이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자세한 흐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기술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2% 내려앉는 흐름 보여줬고요. 애플은 0.23% 강보합권에 머문 하루였습니다. 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주 구글이 0.36%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하면서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컨슈머 사이클리컬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소비자 순환제주 아마존이 1.2%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컨슈머 디펜시브 경기 방어제주인데요. 경기 방어제주들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이렇게 초록불을 많이 켜내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파이낸셜주 살펴보시면 JP 모건 체이스주가 2% 넘게 빠지는 흐름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상황, 외신 기사 뉴스 함께 살펴보시면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기사입니다. 블룸버그의 기사인데요. 가장 많이 나온 뉴스가 아무래도 오늘 영국 파운드화와 달러의 초강세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만큼 더욱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듯한데요.
영국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최저 화폐 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이 경제사들이 메인 기사로 이 뉴스를 한눈에 다 살펴볼 수 있도록 내놨습니다. 영국 파운드화는 정부가 경제 성장 촉진을 이유로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게 급락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이어졌는데요. 지난 시장을 정리한 블룸버그 기사 함께 살펴보시죠. Stocks Community Drops, U.S. Treasury Reels Surge Markets Drop. 네, 영국 파운드화 영국 정부의 감세 조치로 미국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인 1,349달러로 하락을 했었죠. 영국의 경제 부양 계획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촉발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지난주 위험자산의 매도세가 심화된 뒤에 시장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파운드화는 모든 주요 글로벌 통화에 대해서도 떨어지면서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또 이런 파운드화 폭락을 수습하기 위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영란은행 BOE가 긴급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 환율 하락이 영란은행 BOE의 경부를 울리게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파운드화 약세가 계속되면 BOE가 벤치마크 금리를 100bp로 인상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dollars climbs to yet another record, pound erased losses. 달러의 초강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 기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향은 미증시를 넘어 전 세계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오늘인데요. 오펜하이머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존 스톨츠퍼스는 미국 시장은 기업들이 다음 달 3분기 실적이 발표할 때까지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도전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는 그런 기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 파운드와 관련해서 BBC의 뉴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ank will not hesitate to raise interest rates after pounds fall. 영국은행, 영란은행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잉글랜드은행이 월요일 성명을 통해서 파운드가 달러 대비 역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BOE는 11월 예정된 다음 금리회의에서 정부의 세금 계획과 파운드와의 급락의 영향으로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또 중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돌리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율 방어를 위한 구두 개입에 나서는 영란은행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렇게 주식 투자 심리는 쪼그라들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는 The dollar is up against every single currency today. 달러는 오늘날 모든 주요 통화에 대비해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The dollar doom loops roll on. 달러 루프가 계속된다는 이야기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둠 루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무한대의 기호, 메비우스의 띠가 경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변질된 것을 말을 합니다. 경제의 악순환, 또 파멸의 고리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둠 루프를 언급하면서 달러 초강세에 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영국발 파운드 폭락 쇼크, 또 초강세 달러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돌파구,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밤 주 인사들의 연설이 줄줄이 이어지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에 관해서는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시장 변동성을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시장 긴축 공포가 다소 진정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S&P 사이트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기사 관련해서는 S&P 500 will see
to 3,400 later this year, Morgan Stanley's Wilson warns again. 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는 모건 스탠리의 윌슨이라는 투자 전략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S&P 500이 올해 말에 3,000부터 4,000을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기사인데요. 연준이 극도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강력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3번이나 단행했죠. 이런 관련해서 국제시장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이에 모건 스탠리의 최고 주식 전략가인 마이클 윌슨이 시장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은 상황에서 미국 주식이 아직 실제 바닥에 도달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근데 이런 자신의 예측에 점차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마이너스 수익 추정이 가속화될 예정이라고 자신은 분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3,000에서 3,400까지 S&P 500이 도달할 때까지 주식의 약세 시장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시가총액 1위 기술주 애플 관련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4를 발표했고 또 애플의 아이폰 14 사전 주문량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전망에 따라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었는데요. 오늘 관련 뉴스 함께 살펴보시죠. Apple begins making the iPhone 14 in India, marking a big shift in its manufacturing strategy. 네, 애플이 일부 생산을 중국에서 이제 인도로 전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플래그십 아이폰 14, 아이폰 14를 인도에서 조립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본래 애플의 주요 아이폰 조립업체는 중국의 첸나이 외곽에 있는 생산 공장이었는데 이 공장을 이제 인도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CNBC에 따르면 애플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새 아이폰 14을 이제 획기적인 신기술과 중요한 안전기술 능력을 도입해서 인도에서 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로써 애플이 인도에서 제조에 집중하는 건 중국에서 생산을 다양화하고 또 현재 회사의 작은 시장인 인도에서 이제 고객층을 조금 더 늘리겠다는 포부와 같다고 이야기를 분석했습니다.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의 리서치 디렉터 차른 파착은 인도의 프리미엄화 추세가 조금 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애플의 인도 시장 진출은 애플의 실적 호조에 더욱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브리핑과 외신 뉴스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뉴욕 증시 상황 전달해드렸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자세한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이러한 뉴욕 증시 상황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 작전 제대로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한마디로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단 국내 증시 작전부터 세워보도록 하죠.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황현수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 좀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의 걱정과 근심이 깊은 하루였는데요. 어제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빈투포인트가 확산되고 달러가 이끈 어떤 주식시장의 약세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이 대규모 강세를 하고 이탈리아의 우파 연합이 총선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강달러가 강화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이렇게 위험했던 심리가 강화되면서 코스피는 3%, 코스닥은 5%가량 하락하는 모습. 네, 지금 연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블랙 먼데이 공포에 휩싸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2220선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5% 넘게 폭락하면서 7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마감 상황 보고 계시는데요. 코스피
2220.94포인트에 코스닥은 700선이 붕괴된 692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435원까지 치솟으면서 주식 하락을 부채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계속해서 오를 경우 물가 상승 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최근 이 환율 지표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마감 상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주체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하락의 주요한 원인은 지금 현재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2,421억 원어치 개인이 팔아냈고 기관이 그나마 방어를 해줬지만 지수 전체를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2,767억 원어치 기관은 순매수해 주는 기조였고 외국인들의 매도폭은 크지 않았으나 그래도 순매도 기조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34억 원어치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들의 매도가 두드러졌는데요. 1,986억 원어치 현재 순매도가 마무리가 됐고 기관과 외국인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수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844억 원어치, 외국인이 1,237억 원어치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시총 상위 종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전반적으로 주저앉는 모습이라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하락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삼성전자 1% 넘게 하락하면서 53,9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LG에너지솔루션 낙폭이 컸습니다. 3%대 하락하면서 446,5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넘는 하락폭 보였고요. 삼성 SDI도 2% 넘는 하락폭 보이면서 59만 7천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낙폭이 큽니다. 5%대 하락을 했고 4만 1,000원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 낙폭이 또 큰 순으로 좀 보자면 에코프로비엠과 LNF 8%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8.70% 하락하면서 에코프로비엠 92,300원 선에, LNF는 8.15% 하락하면서 18만 7,100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폭이 큰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등은 52주 신저가를 경신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상황을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차장님 다시 한번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전일 같은 경우 국제유가가 8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달러 환율이 1,430원까지 치솟은 상황이 증시 하락에 모멘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어제 같은 경우는 수급상 주요 매도 주체가 개인 투자자였는데요.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446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현재 청산된, 그러니까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이 많이 쏟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전일의 하락이 이런 개인의 반대 매매 청산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어제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시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당 기간 5에서 6% 정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물가와 관련돼서 앞서 환율 이야기도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환율이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물가 상승 압력은 당연히 높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풀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와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달해 주신다고요. 한행 같은 경우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이 아주 낮아졌지만 여전히 5%를 웃돌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최근 식품업계의 가격을 잇따라서 인상을 하면서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930원을 불허하는 상황, 그리고 연준의 계속되는 긴축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FOMC 위원들이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정도표 같은 경우 올해 말 금리 수준을 4.4%로 예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은행 같은 경우 기준금리 예상치는 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리 차이가 1.4%까지 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준의 빠른 긴축을 대비해서 하는 역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부담스럽게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가와 관련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쪽도 볼까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좀 급성장을 하면서 주요 배터리 업체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고체와 리튬황 등 차세대 전지 개발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 공정 혁신을 놓고 한중 배터리 업체 간 속도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내 3사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3분기 호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지금 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 정리해 주신다고요. 현재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는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한중 배터리 업체 간의 그런 기술 개발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 배터리 조립 공정에서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 셀프스테이 CTP 기술로 제품 양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 CATL과 BYD 같은 경우는 에너지 물가가 낮고 무게가 무거운 LFP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CPT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CATL 같은 경우에는 CPT 기술을 구현하면서 1회 충전에 1000km 이상 달리는 배터리를 양산한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SK온이 이러한 추가적인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계속해서 R&D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업체들과 중국 업체들의 어떤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세한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늘 이 시간 알차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공시 어떤 공시인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오늘의 주인공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종목 하나시스템입니다. 바로 어제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 선정이 좀 됐거든요. 물론 이제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최종 입찰까지는 최종 인수 계약까지 시간은 좀 남아 있는데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이슈가 좀 부각된 바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종속회사, 계열회사들이 출자를 좀 결정했는데 하나시스템의 경우에 향후 전망과 추이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인수 이후의 시너지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특징적인 내용으로 나왔던 이슈였습니다. 대우조선 품는 한화, 이 공시와 관련돼서 한화시스템 오늘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기업 개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화시스템은 1977년 삼성정밀로 설립이 돼서 1978년 1급 방산업체로 지정되면서 방위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 한화시스템으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고요. 2019년 11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 사업 보시면 방산 전자 분야의 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방산 부문과 기업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ICT 부문, 그리고 신사업으로 굉장히 최근 핫한 키워드죠. UAM, 유성통신 산업과 또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방산 부문은 핵심 사업인 군위성 통신체계 및 전술 정보통신체계,
체계,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참여했고 ICT 부문은 기업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서비스를 영위하고 한화생명보험 등 계열사 비율의 70%, 비계열사 회사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 보면 방산 부문이 74%가 넘고요. ICT 부문은 25.7%, 신사업은 0.1%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 보시면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8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9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네, 앞서 오늘 한화시스템 골라주신 공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최근 시장에서 이 태조 이방원으로 분류가 되면서 방산 관련주로 또 떠오르는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더더욱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공시 내용이길래 이렇게 오늘 또 주인공으로 선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달해 주신다고요? 네, 바로 어제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시스템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의 취득 결정입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출자 증권 또는 이에 따른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출자를 결정했다는 뜻인데요. 발행회사 내역은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입니다. 취득 내역의 전체 주식 총수는요 5천억 원입니다. 자기자본의 22.3%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취득 후 소유 주식의 전체 지분율은 12.3%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 방법은요 현금 취득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지분 12.3%를 취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취득 목적은 미래 성장성 동력 확보 그리고 전략적 사업 시너지의 창출을 위함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하단 내용을 보면 투자 판단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 중에서 본건과 관련해서 발행회사는 입찰 공고 전 조건부 인수 예정자가 있는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 절차에 따라서 이 회사는요 조건부 인수 예정자 지위를 취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스토킹 호스 방식인데 먼저 인수 예정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향후 공개 매각 절차를 통해서 경쟁 입찰 방식을 하는데 우선 하나그룹 안에 있는 한화시스템 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게 부여했다라는 뜻입니다. 회사는 발행회사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회사 이 본건 지분 취득을 완료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운영과 회사의 이 당사자들 권리 의무에 대해서 주주 간 계약서에 관련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었는데 향후 세부 조건을 추가 협의해서 확정할 예정이다. 즉 공개 매각 절차 이후에 최종 계약을 진행하겠다라고 좀 밝히는 내용입니다. 하단 내용들 좀 보면 지금 회사 전체 2조 원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라고 좀 밝히게 된 것인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 한화시스템 5천억 원, 하나임팩트 그리고 하나에너지 자회사 세 곳 등이 각각 5천억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의 어떤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하나그룹의 최종적인 어떤 인수가 가시화됐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세한 공시 내용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투자자분들은 그런 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면 과연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이고 이걸 또 어떻게 모멘텀으로 풀이를 할 것인가 자세한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 지난해 이 한국중공업,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의 어떤 인수 추진 이후에 최종적으로 기업결합 심사가 최종 불승이 되면서 최종 인수가 좀 결정되지 않고 다시금 시장의 매물로서 좀 출현된 바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하나그룹의 어떤 인수 이후에 시너지는 충분히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하나그룹이 최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좀 필두로 해서 방산 사업 부분의 역량을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방산주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편입 종목인데 대우조선해양과의 이 거래 관계에 있었던 하나시스템이 최종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이후에 시너지는 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된 절차는 아니었지만 최종 투자자 후속 입찰 참여자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그룹의 우선권이 현재 부여된 만큼 가시화된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 최종 인수 이후에는 방산주로서의 어떤 이 캐파 강화는 좀 본격화됐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하나그룹의 어떤 이 행보를 좀 보면 지금 하나디펜스 그리고 하나시스템으로 좀 이어지는 방산사업 부분의 확장, 이 부분이 만약에 이 대우조선해양이 최종 인수까지 좀 이어지게 될 경우에 육해공을 포함한 이 통합 방산 시스템을 좀 구축하게 되는 그런 기염을 이루게 된 셈입니다. 최근 이 하나시스템의 어떤 매출 호조 효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 이 방산 수주 계약 어떤 체결 이후에 수주량을 좀 판단해 봤을 때 이 하나시스템과의 어떤 사업 시너지는 충분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올해 초에 3건의 이 수주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좀 있었어요. 먼저 좀 내용을 보면 1월 26일자 최초 공시가 12월 13일이었는데 일단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전투체계에 관련된 이 계약 금액 649억 원 규모의 수주를 체결한 바 있었고요. 두 번째, 올해 1월 17일이었습니다. 천궁 다기능 레이더 수출 소식을 좀 전해오면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아랍에미리트였는데 전체 금액 천궁 다기능 레이더 금액은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가 좀 기록했던 만큼이 하나시스템의 향후 사업적인 어떤 캐파 증가였다는 2023년도 실적까지 지켜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너지가 날 것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이 모멘텀에 대한 이해는 잘 되는데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의문점이 좀 남습니다. 최근 하나 관련주들, 하나 그룹주들의 주가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를 당하는 입장이니까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는 반면 하나 관련된 기업 지금 종목들은 주가 흐름이 부진한 상태거든요. 관련돼서 주가 부분에서 전략을 좀 펼쳐본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하겠습니까? 떨어질 때 사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어떤 추이를 보면 지금 추세 구간에서는 13,500원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추세선은 좀 이탈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미국으로 이 촉발된 자이언트 스텝 단행 이후에 고강도 긴축에 따른 어떤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된 형국이다. 사실은 사업의 어떤 모멘텀이나 주가 차익 매물 어떤 실현 효과에 따른 사업 모멘텀 훼손 또는 이 수급 요인의 어떤 이탈, 이 부분은 좀 아니다. 단순하게 지금 이 시장 영향이 좀 가장 크다라고 좀 전망을 해봤는데요. 최근 어떤 리포트를 좀 우리가 좀 종합을 해봤을 때 하나시스템의 경우에 2분기까지 실적의 어떤 영업이익의 어떤 감소폭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3분기부터는 실적 베이스 효과 좀 있을 것이고 경상개발, 연구개발비 어떤 증가폭들이 반영된 효과가 좀 있지만 4분기부터는 ICT 부분의 어떤 사업 회복,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기존에 취득했던 방산사업 부분의 매출 산입 효과가 좀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개선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봅니다. 테마 관점에서는 방산 테마 그리고 UAM 테마 같이 좀 포함되고 있는데 지난 7월 21일 미국의 방산항공 우주기업 허니웰과 미래형 항공기체 체계에 관련된 공동개발 협약을 좀 체결한 바 있었기 때문에 하나그룹이 방산그룹 이내에서 UAM 사업까지 좀 확장하는 케이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중요한 체크포인트다라고 좀 봐도 좀 무방해 보입니다. 일단 추세 구간에서 13,500원쯤 이탈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부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일봉 저점 효과 안에서는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돌입했다라고 좀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11,000원부터 12,500원, 11,000원부터 12,500원 구간, 포트 비중 1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실적 회복 효과 3분기보다 4분기,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 기조 효과 안에서 최종적인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련된 사업 시너지 충분할 것이다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 진단과 향후 대응 전략까지 녹여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전까지 하나시스템과 더불어서 체크포인트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이제는 이런 시장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늘 꽉 채워주시는 분 또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전화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굉장히 힘든 시장을 이겨내고 오늘장 좀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들어가 보자면 최근 신용 비중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장의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 신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서 걱정이 좀 앞섭니다. 어떤 포인트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이 약할 때 그리고 변동성이 클 때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이 존재를 하는데 이중 수급 요인 중에 하나가 신용의 잔고입니다. 신용 잔고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수치를 놓고 높다, 낮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과거에 있어 왔던 데이터들을 현재 그 신용 잔고와 대입을 해서 현재 수준이 높은 수준에 있는지 낮은 수준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면은 이게 지수 하락 시에 특정 지수 레벨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신용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 구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가 그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가 한 100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250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100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시장이 하락했을 때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하락했을 때 손실만 보게 되지만은 한 250 정도로 갖고 있다고 하면은 한 10 정도만 하락하더라도 바로 한 25% 정도의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빌려왔던 부분에 대한 자금 관리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그 자금을 계좌에 넣지 않으면 반대 매매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신용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거래소는 10조 원대, 코스닥은 9조 원대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 같은 경우는 과거 일반적인 시장 수준 또는 그 수준보다는 좀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지수 수준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잔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19조 원 정도의 잔고인데 이론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대입해봐도 2조 이상은 줄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한 2조 원 정도는 더 출회가 돼야지 신용 잔고 기준으로는 조금 한 차례 좀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점, 그 점을 기억하고 종목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신용에 대한 잔고가 높다,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좀 특이하게 이 물량이 출회되면은 투매성 하락, 하루에 대한 10% 이상 갑자기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신용 비중이 낮은 종목을 체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저희 오늘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종목은 SM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M은 첫 번째로는 기업 환경이 좀 변화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라이크 기획이라는 그 회사, 연결된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나가지 않게 되면서 SM 측면에서는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비용이고 라이크 기획은 수익을 수취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 계약이 이제 끝났고 그러면 그 엔터 업종에서 받아오던 멀티플 같은 경우를 좀 할인해서 받다가 이제 다른 엔터 업종 정도의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연간으로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1,000억 원대 영업이익 안에서 이 부분이 한 엔터 업종에 멀티플을 대입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2조 5천억 원까지는 가능하게 돼요.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을 감안을 하면 좀 금리 인상기, 그다음에 자금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은 한 1조 9천억 원, 1조 8천억 원 이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할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SM의 시총은 아직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 시장 조정과 함께 좀 쓸려 내려가는 종목들이 존재를 할 텐데 그 구간에서는 좀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 대응을 해볼 만한, 그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도 접근할 만한 구간까지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72,000원이 원래 지지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7만 원대 초반까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낮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상승하는 종목을 빠르게 추격해서 따라가기보다는 가격대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점, 전 종목에 공통적으로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SM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68,000원대 접근이 가능하고, 만약에 SM 같은 경우가 6만 원 초반까지 하락한다고 하면 그때는 좀 비중을 한 40% 이상 좀 강력하게 가지고 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 경영 이슈와 더불어서 SM 특징적인 종목으로도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SM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68,000원대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좀 날짜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코스닥에서는 주간 개인 매도, 순매도 1순위가 또 SM이었습니다.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시장과 함께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특징적인 종목으로 SM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접근이 가능한 종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포인트로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일단 원달러 환율에만 좀 국한돼서 보면 1,410원에 지금 환율이 육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높게 지금 치솟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점에서 저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환율 같은 경우가 우선 안정화되지 않으면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화돼야지 좀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요인은 1,400원대를 돌파하는 환율이 나타나면서 그 점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환율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고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2004년 이후에 지수의 장기적인 저점 역할을 했던 그 120개월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지수 하단 역할을 했던 기술적 지표 구간까지 좀 뚫리고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12개월 후행 PBR 같은 경우, 이 12개월 후행 PBR은 의미하는 바는 이 기업의 실적을 반영을 해서 이제 이 실적 대비 기업에 형성된 시가총액, 이 시가총액에 대입을 해서 지금 거래되는 가격, 그리고 기업이 실제 가지고 있는 장부 가치, 이 부분을 대입을 한 수치인데 우리가 맞이했던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기술적 지표로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좀 우리가 잣대로 살펴보는 그런 지표들이 다 좀 위기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좀 보수적인 접근, 현금 비중을 이제는 단계적으로 한 60%, 70% 이 정도까지 늘려놓은 상황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손실이 20% 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금화를 통해서 최소한 현금은 50%를 가지고 가는 시장이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신용잔고 같은 경우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반대 매매의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구체적으로 시종 융자율 같은 경우가 5% 이상인 기업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연결해서는 환율을 언급드렸듯이 달러화 강세가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와 연결해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그렇지만은 1,450원, 1,500원이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환율을 잡지 못하면 우리나라 자체의 리스크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점에 대해서 주시가 필요하겠고, 공격적인 관점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이 어려운 만큼 좀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체크포인트와 더불어서 저희가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전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실적이 좋아진다, 이 접근보다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지수 방어적인 성격이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방어적인 요소로 과거에는 한국전력 아니면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반대급부로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점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시장이 반등할 때는 또 이런 종목이 약해요. 그렇다 보니 좀 하나의 아이디어로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가격 접근 같은 경우는 19,800원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부담스럽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특징적인 종목 한국전력 살펴봐 드렸습니다. 한국전력과 관련돼서는 다음 달 1일부터 또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이 될 예정이지요. 이러한 이슈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방어적인 성격에서 한국전력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장 저희 작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보면서 걱정이 앞서는데, 저희 오늘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 또한 시장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되려 소폭은 반대 매매가 나오겠지만은 장 초반에는 시장을 조금 돌릴 수도 있는 요소는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 지금의 상황을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장중 변동성이 오늘은 또 클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 전까지 함께 생각하고, 섣부른 매수는 절대 아닌 구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두 번의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점은 열어두고 보수적인 관점 유지를 하고 시장 대응이 필요하고, 만약에 매매를 돌입하더라도 손절가 같은 경우는 더욱 철저하게 좀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저희 모두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이 시장을 보면서 종목별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장중에도 매매 시그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경상 해안과 제주는 흐리다 개겠고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아침인 지금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물이 인접한 곳은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지만 대기가 차츰 건조해져 가고 있는데요. 화재 사고 소식이 잦은 만큼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늦더위를 보이며 덥겠습니다. 서울은 27도, 전주는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15도 선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기온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겉옷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인 지금 춘천 13도, 대전 14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27도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 기온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 한낮에는 속초와 강릉 24도로 선선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에는 광주 28도, 대구 27도로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전해 상해안은 구름 많거나 맑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늦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고요. 하늘은 구름 많거나 흐린 지역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